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초선 당선인들과 상임 고문단을 만나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 원로들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을 꼽으며 야당과의 대화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사람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 등 민생 회복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과 한미의회 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의회 간 교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야권 인사 중용설 그리고 윤 정부 들어 네 번째 비대위 등 정부 여당의 총선 패배 수습 움직임을 살펴보고 22대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초선 지역구 당선인들과 상임 고문단을 잇따라 만나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 고문단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여당의 무능을 지적하며 야당과 대화와 협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흥수 전 의원 등을 만나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의화 회장은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과 여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여당이 더 이상 대통령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차기 지도부는 야당 대표를 만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의석은 적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야당과 늘 대화를 해 나가고 협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당으로 바뀌어줘야 되지 않겠나. 앞서 윤 권한대행은 초선 지역구 당선인들과도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제22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의 신선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선 참패에 대한 실의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며 당내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숫자가 적을수록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나고 또 의견을 빨리 이제 또 같이 이제 모아서 단일적으로 가고 그렇게 뭉쳐 있으면 상대가 숫자가 적어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한편 일부 언론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야권 인사가 거론되자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야당과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에 제안할 민생 회복 긴급 조치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22대 국회 첫 원내 대표를 선출합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중동 갈등으로 삼고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고물가 문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강도는 지표보다 훨씬 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에선 선거 때 약속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천억 원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22대 국회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을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통상 3, 4선이 맞는 것이 관례로 4선 중에서는 김민석, 서영교, 박범계 의원 등이 3선 중에서는 김병기, 박찬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에 임기를 마칩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그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그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홍 원내대표는 21대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법사위 문제였다며 국회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21대 국회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 기능을 분리하고 개헌을 상시 논의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4월 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 남짓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김 의장은 20년의 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제도 제안위원회를 설치해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1년 전에 결정돼야 할 선거구가 여야가 대립하면서 선거 직전에서야 정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 개정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까지 심사하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 법안의 체계 작구 심사 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5월 임시국회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기자와 함께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자기 몫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의장은 제1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서 서로 견제를 하는 관례가 지난 21대 국회 상반기에서 깨졌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번 압승을 이유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두 자리를 모두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이 국회의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이 벌써부터 거대 양당이 이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각 개헌을 했던 21대 국회 케이스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띄운 건 민주당이죠. 이모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지금은 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2대 민주당 당선인들 중에는 이 상당수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네. 이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를 해서 한국 정치에서는 상원에 비유되곤 하죠. 특히 각종 특검법의 발의 또 심사 등도 관할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한 만큼 이 본회의의 법안 통과 기준인 과반수 출석 또 과반수 찬성 조건을 자당 의원들로만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이 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올리고 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적시
없이의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각종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분위기상으로 21대보다 22대 야당 측이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정한 상황이죠. 사실 법사위 권한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맡으면서 민주당은 이 법사위의 권한을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이 회부된 법안을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를 우회해서 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원장만큼은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강경합니다. 김도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직만큼은 사수한다는 게 여당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의 이 법사위원장 확보 시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협치를 운운하더니 뒤로는 이 힘자랑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얼마든지 자당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 이미 21대 때 국회 때 그렇게 많이 했었다라고 이 법사위원장까지 확보하려는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이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하는 식으로 이 법사위의 권한을 조금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를 하면 이 체계와 자구심사는 신설하는 법제위가 담당을 하게 하는 거고요. 또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 대한 입법 기능은 사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또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이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서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1당과 2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을 충족하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산술적으로는 진보 진영의 소수 정당들을 합치면 20석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라면서도 이 다만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내 교섭단체 의사 일정 변경 요구권 또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국 대표는 이 제일 좋은 것은 개원 전에 구성을 하는 것인데 안 되면 개원 후 또는 연말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먼저 따져봐야겠죠. 조국혁신당 12석, 또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목 무소속으로 갈 2석, 또 진보당 3석과 새로운 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모두 더하면 딱 20석이 됩니다. 네. 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죠. 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 없이도 조국혁신당만으로도 교섭단체 진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다만 지금은 일단 시민사회와 진보당, 새로운 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모두 이 조국혁신당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긴 하지만요. 거꾸로 한 명이라도 합류하지 않게 되면 교섭단체가 불발이 됩니다. 또 당장 이 김종민 새로운 미래 의원만 해도 민주당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이 조국혁신당이 계획대로 이 교섭단체를 꾸리게 될 수 있을지는 22대 국회 구성 이후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는 20석이 가능한데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조국혁신당의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래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을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22대 총선이 치러진 뒤에는 지금 이 20석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라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총선 전에는 이 정치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이 정치개혁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지난달 27일만 해도요,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해서 양당의 이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175석의 압승 이후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석 기준인 현행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라디오에 출연해서 생각을 밝혔고요. 친명계 자장격인 이 정성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야 될 문제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묻자 어쨌든 국회 운영은 관련된 사안이야말로 여야가 협의해 논의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몸집을 키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 당장 총선 후 조국 대표가 첫 지방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에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은 민주당 지도부들보다 먼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정통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주면 이 조국 혁신당이 향후 중요한 국면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판세를 좌우할 수 있고 더 주목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서한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워싱턴 DC에서 미 의회 의원과 함께 싱크탱크 인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대미 의회 외교의 거점이 될 한미 의회 교류센터 현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것으로 미국 방문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한 김 의장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손잡고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의회가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양국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세계적인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의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후 김 의장은 워싱턴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마련된 한미의회 교류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대미의회 외교의 거점이 될 이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의회 교류센터가 한미 핵심 현안 해결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싱크탱크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참신한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양국 의회와 정부, 기관, 기업, 학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한미 협력의 실질적인 산실로 자림하게 될 것입니다. 김 의장은 한미의회 교류센터가 미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출범 예정인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낙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직무대행은 간담회에 당대표 권한대행 등 당직자도 참석하며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검찰 특수활동비 남용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를 남용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범죄 은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면서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며 수락 여부는 내일 오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피아노 연주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 앙상블 공연이 열립니다. 박지원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필두로 바이올린, 첼로, 성악가의 협연이 이어지고 피아니스트 4명이 함께 연주하는 아리랑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매월 진행되는 국회 문화극장은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무료로 진행되며 국회 통합 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길어지는 인적 쇄신입니다. 총선 참패 후 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을 참모진에 대거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한 언론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의원을, 비서실장 자리엔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무특임 장관 자리를 신설해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선임하겠다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자 여권 내에선 낭설이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인적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해진 거는 아직 없고 검토 수준으로 낭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좀 큰 게 아닌가 당혹스럽긴 했고요. 야권 인사이고 보수층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해당 보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지목됐던 인사들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야권에선 불편한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특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통과 여부를 보다 보니까 야권 성향 인사를 찾으면서 아마 그 거론이 좀 된 것 같은데 현실화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나 또는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가 이런. 국정기조를 어떻게 이 야당과의 협상 파트너로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어떤 국정 쇄신에 대한 인사 발표를 하시면 게 저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도의와 수순이라 보는데. 반면 안철수 의원은 현재 상황이 IMF 수준만큼의 위기라며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조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모셔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IMF만큼 큰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임 구하기가 난맥상을 보이면서 인선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어떤 인사를 기용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총선을 끝내고 성적표를 받아든 정치권에서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수순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각 당의 분위기도 사뭇 다릅니다. 먼저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걸 확실하는 의미에서도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 하면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연임 금지 조항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당대표 연임은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에 총재 연임을 한 적은 있는데요. 만약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면 이건 24년 만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거둔 만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총선 참패 수습 방안을 고심 중인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여기에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 지지층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은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1위 자리와 차기 당권 주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권에선 한 전 위원장이 곧바로 등판하는 것보단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선거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거라고 난 봐요.
전당대회에 당장에 나타나게 되면은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 구성에 고심 중일 상황이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연임이냐, 새 인물이냐를 고심하는 분위기고요. 여당은 여권 내 정치인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가 관심인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대표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중독을 해소하는 내외 의존도가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표현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끝에 원일했습니다. 부산 정부인 남몰래 비공개 소개하는 정부인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된 그 보도가 있었는데 바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특임 장관 인선설이 이른 아침에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좀 접하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아무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네. 지금 대통령이 인사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비서실장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네. 오늘 아침에 빅 이슈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박영선, 양정철이 가지는 함의가 네.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야당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또 그 정무특임 장관으로 지금 하마평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네. 김종민 당선인까지 전부 비명 아니면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소위 그 민주당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 긍정적인 그러한 그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데다가 야당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로 이제 주워 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이 검토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주워 담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처음에는 이런 인선들이 사실은 이제 팩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검토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사실이 아니면은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경로했다 내지는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토된 적이 없다 하는 거 봐서는 그리고 기자들이 없는 얘기를 소설을 쓸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실제 검토를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신데 최 부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도 너무 놀라우기도 하고 약간 파격적인 발상이어서요. 네. 기사를 좀 자세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을 기사에서 쓰고 있고 또 네.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표현이 두 개의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뭐 핵심 관계자는 누구누구로 해석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구누구로 해석된다라는 일반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출처가 전혀 없진 않았을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인데 그러나 오전 중에 그게 한 6, 7시쯤에 나왔던 조사 이제 기사였었는데 네. 근데 한 오전 중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검토한 적 없다라고 네. 다시 이제 일종의 해명성 입장을 좀 조기에 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온 지금 그 나온 거는 비서실장은 지금 장제원 의원을 한테 제안을 했다라는 네. 기사가 또 나오기도 네.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약간 어수선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좀 여기저기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만 민주당 입장 생각할 때 지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병준 총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국 내각을 얘기하면서 김병준 교수, 네. 김병준 전 장관이 이제 그 교육부 총리 후보자였던 분을 이제 다시 총리 후보자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래 거국 내각이라는 거는 야당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일단 기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민주당의 현 지도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명인 분들, 네. 비명인 분들이 지금 다 거론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유쾌한 걸로 들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럼 왜냐하면 이제 좀 갈라치기 하거나 어떤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키거나 이런 걸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흔들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야당과의 협치라는 어떤 총선 결과가 주는 어떤 취지, 민의가 담겨 있는 걸 봤을 때는 이게 꼭 바람직하다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파격적 발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발상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뭔가 야당 갈라치기 그런 것이 좋은 결과로 귀결되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그 양정철 전 원장과 박영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좀 몇 차례 있긴 이제 하더라고요. 2015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정철 원장이 총선 출마를 이제 권유를 했고 또 대구 고검 당시 이제 인연이 있었고 또 이제 2019년에는 검찰총장으로 또 추천도 했었다. 양정철 원장이. 그리고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했을 때 직접 현장에 참석을 했고 최근에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서 한국에서 뵙겠다. 뭐 이런 이제 언사도 언급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강한 추측도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뭐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대통령실이 안고 있는 인선에 대한 어려움도 이제 방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역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석상이 지나고 난 자리 후에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관계자가 대신 전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매우 답답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제 당장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고 모두 발언을 했는데 네. 결국 사과는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과를 카메라가 켜져 있는 공개석상에서 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근데 왜 비공개 자리에서 그런 언급을 뒤늦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모두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국정 운영 방향은 맞고 또 최선을 다했으나 그거를 국민들이 느끼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야당과의 소통이 아니고 국회와의 소통에 국무위원들이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은 뭐 발끈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입장 표명이라는 그런 다수 중론을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사실은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사과 표명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사과 표명을 아예 모두 발언에 소위 두갈식으로 제일 먼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오후에 그 핵심 관계자의 해석 중에 지금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내지는 회동도 열려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겠죠. 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해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일까라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그 인연이 없지 않은 상황. 친한 인간관계가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께서 4월 11일 선거가 있었는데 다음 날 직접이 아닌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독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가 4월 16일 6일차였는데 비공개 사과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통틀어서 대통령이 대독 사과를 하고 비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나.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더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이제 이런 일련의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수용 여론이 기존과 달리 형성되고 있는 기류가 보이고 있고, 총선 전과는 달라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는 거부권을 이제 계속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가 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호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여당이 108석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가지고선 패스트 트랙은 어차피 이제 야당의 단독으로, 야권의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재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당이 그럴 기세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 다음엔 다시 밀어붙이겠다라고 아주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정족수가 소위 재적 의원의 3분의 2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이 108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반란표 내지는 자기의 어떤 그런 소신표가 이제 행사가 되면은 굉장히 전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여당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가지고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 다시 밀어붙인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태원 국정조사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과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또 여론에 상당히 자극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네. 이미 요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는 여당이 국민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2년 후에 지방선거라든지 그 다음 해에 대선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를 얻지 못해서는 국정 운영도 마비가 될 것이고,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중에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답답함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여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특히 첫 번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선제적인 조처를 취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압승의 기세를 몰아서 22대까지 갈 것도 없고 바로 다음 달 21대 국회 마지막 5월에 상정하겠다. 이런 기세네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이 실현될 경우 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 수용하기 쉽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또 수용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50대, 60대다 이런 경우 우리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젊었을 때 시절을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세요. 마음은 임기 초반이세요. 그러나 실제는 지금 레임덕에 걸린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팔다리 하나 정도 내줄 거를 각오하고 국정 운영을 야당한테 수용할 거 수용하고 뭔가 등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반되는 거를 과연 수용하려고 할지,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명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의제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뜻대로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도저도 선택하기가 참 모호하고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혁신이 없고 또 당권 과잉 경쟁이 시작될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총선 패배 이후의 수습과 또 당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훈수라고 할까요? 한 말씀. 제가 훈수를 둬야 될 입장은 아닌데요. 어제 이제 당선자 회의가 있어갖고 TV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는
지금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정말 물론 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셀카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뭐 당선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석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여서 도대체 왜 이런 패배를 또 한 번 되풀이해야 됐는지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백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뭐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각자 자기소개하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뭐 이야기 끝에 뭉치면 살고 뭐 단일 대오 얘기를 하고 원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단일 대오 원팀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뼈를 깎는 대오각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는 지금 그 짧은 기간에 관리형 비대위를 경유해서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경선하는 걸로 했대요. 그런데 어떤 관리형 비대위든지 당장 그 당의 룰을 고쳐야 돼요. 당의 룰이 지난번에 당대표를 뽑으면서 100% 당심으로만 그 당대표를 뽑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 근데 강서 보궐선거에서의 각성이 있었다면은 이번 일주일 전에 총선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선 당의 룰을 바꿔서 네. 민심을 반영하는 룰로 바꿔가지고 당대표를 뽑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뭐 있겠습니까? 한 50대 50 정도로 기존 룰대로. 원래는 7대 3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결국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민심이 칠로 가야 존재 됩니까?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민주당의 경우도 5대 5인가요? 민주당이 당심 대 민심이 그리고 뭐 당심 민심 상관없이 민주당은 한 사람의 정당처럼 지금 돼버리고 말았지만 네. 어쨌든 그 당은 상황을 잘 만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여당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자폭하는 바람에 이번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국민의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5배 더 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수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6말 7초 전당대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누가 유력한지 아니면 또 누가 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 다선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 그리고 당선되지 않은 사람 중에도 몇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오는 게 맞아요. 나경원, 안철수. 네. 뭐 그런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수도권에서 나오는 사람이 네. 전체적인 민심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은 뭐 TK라든지 늘 당선이 되는 지역에 있는 그 당선이 된 사람은 아무리 다선이라도 확실히 그 전체 정치의 그림이라든지 현실감이 네. 조금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네. 영남 쪽에 이제 뭐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일종의 좀 그렇지만 수도권의 후보들이 나가서 이제 그 당권을 잡는 거에 대해서도 또 반대 기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이제 좋은 야당, 좋은 여당 이게 각자가 다 있어야지 나라 이제 정치가 좋아지는 건데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총선 결과를 고려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윤 성향 의원이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 분이 힘 있는 당대표로 선출되는 게 맞는데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은 뭐 그냥 사람을 놓고 보면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중진급이시고 그런데 과연 이제 그 두 분이 잘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수도권 비윤을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중도 확장력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네. 또 하나는 정치력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당대표라는 건 약간 정치적인 돌파 능력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이긴 한데 어떤 정치적 리더십에서 약간 그 갸우뚱해지는 게 있고 당내 기반이. 그렇죠. 당내 기반도 그렇고 어떤 실제로는 이슈 파이팅에 관한 정치력에서도 약간 갸우뚱하는 게 있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긴 한데 중도 확장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력도 이제 그 정도로 과연 중도 확장스러운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있는지 과거 2020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네. 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목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나경원 두 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총선 결과에는 부합하는데 각각 둘 다 적임자인지 이런 점에서 그리고 또 나름 이제 친윤 계열에는 나름 드센 분들이 많거든요. 돌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만약에 네. 계시고 하다면 누구를 추천하고 할 인사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마땅치가 않은 게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어려운 점인데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어떤 리더십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보완한다든가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당선될까? 실은 이 부분부터가 이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서 17명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당선된 분이 네네. 영남은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90여 명 가까이 중에서 수도권 한 20명이 살짝 안 되는 거고 나머지가 다 이제 사실상 영남에 많이 기반해 있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어가지고 네. 과연 수도권이 반영이 될까라는 점에서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수당, 압도적인 그 다수당의 힘을 갖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이제 맡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관례상 나눠서 이제 맡아왔고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이제 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이제 모두 맡긴 했습니다. 전반기에 민주당, 후반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각각 이제 맡았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접수하려는 그 배경에는 쌍특검법 재추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법사위와 또 국회의장 뭐 이런 그 주도권 다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임위를 배분하는 게 실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요. 독식을 해요. 네. 그런데 한국은 이 제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짚어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한국에서 민주화가 87년에 민주화가 돼서 첫 번째 국회가 88년 총선이었거든요. 네. 그때 사당 체제가 됐었잖아요.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 분의 지도자가 하는 사당 체제인데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 김대중 총재예요. 네. 김대중 총재가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비율별로 상임위를 배분하자.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좀 다르게 있는 협치의 전통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사당 체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당이 어느 정도 의석에 맞춰가지고 상임위를 약간 숫자를 비슷하게 배분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김대중 총재, 당시 이제 총재였는데 그것의 한국적인 유산으로 볼 수가 있고 네. 이것이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딱 한 번 깨져요. 그게 2020년 총선 이후에 전반부에 깨지는데 네. 깨지는 거는 실은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당신네들이 다 가져가라. 왜냐하면 이제 그 버거울 걸 생각한 거거든요. 먹다가 이제 뭔가 체한다 그럴까요? 네. 그럴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책임을 완전 떠넘긴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실제로 이러저러 가다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아 이게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네. 해서 민주당이 다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민주당이 독식했던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실은 인정한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돌려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8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총 이제 9번의 총선 이번이 10번째 총선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한 번 예외적인 게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 민주당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과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약간 기싸움의 성격이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원장 말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있거든요. 뭐가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역시 나누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생각하시죠?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제 나누는 걸로 귀결될 걸로 예상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나누는 게 있겠습니다. 귀결될 것 같다. 네. 국회의장은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 과반수 확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 법사위를 가져가지 못하면은 정말 이 국회 안에서의 그 입법 전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쌍특검법 재추진을 포함해 갖고 지금 특검 뭐 내지는 국정조사 내지는 지금 하고자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정파적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받을 것은 받고 또 일정 정도 그 유연하고 전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네. 법사위는
2당으로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협치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협치를 무시하면서 입법 독선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법사위는 가져오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20석을 채우겠다. 뭐 이제 그 현재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12석이고 나머지 8석은 범야권에서 채울 수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총선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 밝혔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교섭단체 조건 완화는 안 되고 의원 꺼주기도 불가하다. 교섭단체 구성을 둘러싸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우리가 뭐 양당제라든가 등등을 얘기하는데 양당제의 기득권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섭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했고 전체에서 비례대표 비중이 되게 작거든요. 300석 중에 4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민주당이 지난번에 연동형 병립형 논란에서도 이제 어떤 양당제라든가 소수정당 배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민주당이 실제로 교섭단체를 완화한다 그러면 한국 정치에서 하나의 어떤 제도의 큰 변곡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것을 완화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완화할까라는 점에서 좀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고 도와주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경쟁 관계가 되고 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더 통 크게 이제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바가 있긴 하지만 통 크게 완화하는 게 좀 어떤 한국 정치 제도가 2.5당제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섭단체가 요건을 완화시켜 3당 정도는 나와야 한다. 그렇죠. 네. 거대 양당 포함해서 3당. 네. 정치를 분석하거나 이렇게 이제 논평하는 사람들은 가장 당위적인 구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완화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눈에 가시 같은 일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때문에 대권 사실은 지금 조국 대표가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만약에 선고에 의해서 형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대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세 그 조국 대표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 차기 대권에서 일정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네네.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의 경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성정으로 볼 때 통 크게와는 전혀 반대의 그런 어떤 성정을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굳이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일일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그 대상을 하나 더 늘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3교섭단체 성립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시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뭐 그 예를 든다면은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당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수 정당 중에 비례대표 된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것 그러면 같은데요. 딱 20석이 뭐 채워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확보가 되면 12석에 플러스 8석이니까 20석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그 비례 정당 중에는 굉장히 이념의 왼쪽에 있는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 딱 이념이 들어맞는 내지는 추구하는 가치가 들어맞는 정당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소위 비명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소위 뭐라 그래야 되나 꺼주기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조국혁신당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하겠으나 지금 민주당에서 갈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민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해가지고 그 친문과 친명 간에 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대표 간에 그 관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그 속 깊은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양보를 하거나 배려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에서 어떤 동행의 모습,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